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와 경제 현상입니다. 여기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2단원 때 이렇게 조금 어렵게 배웠었던 내용에 비해서 3단원 초반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봤었던 말이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좀 수학적으로 들어가네.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런 것들만 방향을 잘 잡으면 이번 내용은 별로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함수의 이름은 f예요. 이 함수의 정의역이 x고요. 공역이 y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라고 했고요. 정의역의 원소 스몰 x가 있는데 이 놈들은 공역의 각각의 원소들에게 어떤 놈을 선택할지 이렇게 맛보다가 f함수가 시키는 대로 골라서 어떤 놈을 고르게 되죠. 그때 선택받은 친구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보는 공역인 거고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후보. 이 후보들 중에서 f 함수가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딱 선택을 받은 얘들이 치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함수가 되려면요. 요 정의역 x에 있는 요 스몰 x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x1도 있을 수 있고, x2도 있을 수 있고, x3도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값들이 단 하나의 y 값에 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인기가 많은 y 값이 하나 있어. 그래서 얘네한테 몰표를 이렇게 받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건 함수가 성립이 된단 말이지. 그치?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놈이 이쪽에 바람을 필 수는 없어요. x가 2개, 3개, 4개의 y 값을 고를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는 순간 이건 함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x랑 y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요. x는 y값에 여러 개의 y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x1이라는 하나의 원소는 y값 여러 개에 이렇게 대응되면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런 지점에서 y값 2개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공평하게도 자, 이런 함수는요. 함수가 맞습니다. y값은 지금 x값 2개에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x값은 하나의 y값에 대응이 되고 있어요. x의 입장에서는 난 하나의 y만 골랐어. 이런 건 함수가 맞다는 거죠. 요거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랑 함수가 되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x들은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x들은요. y값을 꼭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의 원소가 1, 2, 3이야. 근데 이 f가 하는 짓이 너 너 여기 a로 가. 3 너 여기 a로 가. 1 넌 짝 없어. 이렇게 해주는 짓이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얘가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놈이라면 얘도 짝꿍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함수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함수의 정의와 생산비용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우개 생산량이 뭐 X개 있고 그때 비용이 Y1이다.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개 생산할 때 50원 들고요. 2개 생산할 때 100원 들고요. 3개 생산할 때 150원 들고요. 아까 50씩 늘어나고 있죠. 그지? 기울기가 50씩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분의 50, 2분의 100, 3분의 150, 4분의 200 전부 다 기울기가 50인 함수죠. 이런 그래프 우리가 y는 50x라는 거 알아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건 x 앞에 있는 이 값이 기울기에 해당되고요. 이 기울기라는 놈은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으로 구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고1 때도 아니야. 뭐 그 전에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내용일 겁니다. 패스할게요. 그 다음 함수는 이제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생산량과 비용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 5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본이 50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용이 50원일 땐 내가 지우개 생산 1개밖에 못 하는 거고요. 25라는 비용이 든다면 난 2개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비용이 점점 싸져가지고 1원밖에 안 하면 나는 지우개를 50개나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때 비용을 Y라고 하고 생산량이 X라고 하면 우리는 X랑 Y랑 곱해서 항상 일정한 값 50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요. X, Y는 50이다.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건 Y는 어쩌고로 나타내 주잖아요, 보통. Y는 X분의 50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의역에 해당되는 이 X값이 분모에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하죠? 반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여기에 있는 그 X 위에 있는 이 상수값이요. 이 숫자가 만약에 양수야. 양수라면 보통 반비례 그래프 1, 3, 4분면에 그려지고요. 이 값이 만약에 음수야. 음수라면 그래프 2, 4, 4분면에 그려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쉬운 문제 예제 1번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두 x, y에 대해서 y가 x의 함수인 경우에는 이를 식으로 나타내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한 권에 2,000원 하는 책 x권의 값 y원이에요. 총 모든 가격 y원을 계산하라 이거야. 그러면 y는 2,000 곱하기 x죠? 너무 쉽지. 이거 정비례 함수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소포의 무게가 Yg까지는 무게에 관계없이 우편 요금이 X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X랑 Y를 이렇게 써줘요. 지금 Y가 뭐냐면 무게야, 무게. 그러니까 무게가 점점 올라갈 때까지는 특정한 X 값만큼, 요거 X는 값이죠. 요금이에요. 그죠? 특정한 값만 갖는다는 거야. 특정 Y값까지는 X값이 이렇게 다 일정하다는 거야. 똑같은 X값. 자, 내가 아까 함수의 정의 얘기할 때 X는 바람을 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X는 이 X값은 무조건 하나의 Y에만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X가 수도 없이 많은 Y값에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지금 x가 바람을 피고 있어. 그러니까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x값에 이 화살표를 왜 이렇게 못 그려? x값에 여러 개의 y값이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됐죠? 자, 세 번째. 1달러가 1,000원일 때 X달러의 값 Y원. 이것도 너무 쉽죠? Y는 그냥 1,000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Y는 1000X 써주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길어서 복잡해 보이나 이것도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비례의 개념 그리고 반비례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가 비례식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일단 천천히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A랑 B에 사는 시민들이 있대요. 여기 도시가 A랑 B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구매량은 각 도시의 인구수에 정비례한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구매량인데요. 이 구매량은 비례한대요. 뭐에 비례하냐면 인구수에 비례한대요. 그죠? 그럼 여기 50만 명에 해당되는 거에 비례하고 여기 X명에 해당되는 거에 비례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정비례하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서울시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을 따른대요. 자, 그럼 여기 거리 있죠? 이 거리랑은 반비례를 해. 근데 그냥 반비례하는 거 아니라 요 값을 제곱해서 반비례해요. 그러면 비례한다 하고 서울시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과 비례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줄을 읽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BC 시민들의 상품 구매량은 A 시민들의 구매량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네가 구매한 게 얘네가 구매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지. 2배라는 거야. 그럼 구매량의 비율이 A시에서 구매한 구매량 대 B시에서 구매한 구매량의 비율이 2대 1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2대 1이라는 비율을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일단 어떤 값에 정비례한다고 했는지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여기 분자에다가 적어줘요. 먼저 요게 2배에 해당되는 게 A 거니까 A는 정비례를 따지는 게 50만 명이죠. 그래서 50만이 여기, 아이 지저분하다. 50만이 분자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서울시까지 거리의 제곱, 20의 제곱. 얘랑 반비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대 B는요, 정비례하는 게 지금 X라는 인구수예요. 그리고 반비례하는 게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식이 간단해졌다. 자, 요거는 내항의 곱 곱하기 외항의 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내항의 곱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냥 400이라고 쓸게요. 400분의 50만 대 2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계산을 해주자. 자, 00 떼주고요. 그리고 자 2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8로 나눠주고요. 자, 그러면 x의 값은요. 여기 는이죠. x는 50만 나누기 8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62500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BC 인구 있죠? 요 x 값이 62500 명이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요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와 생산 비용 함수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그리고 뭐 소비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산입니다. 생산이라는 거 뭐 어디서 얘기를 많이 듣냐면 공장 이런 데서 생산 얘기를 많이 듣지.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생산하네, 뭐 과자를 만드네, 뭐 공책을 만드네 이런 거 다 생산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얘기할 때도 야, 너 너무 이렇게 흥청망청 살지 말고 그냥 막 살지 말고 이렇게 시간 막 허비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일 좀 해 이러잖아. 그럴 때 우리가 또 생산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 생산이라는 건 뭔가를 창출해내는 거야.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모든 행위를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찍어내는 거 이런 것만 생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해서 뭐 돈을 번다. 이런 것도 생산 활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해가지고 막 연기를 해. 막 발연기를 하든 그냥 좋은 연기, 명연기를 하든 연기를 해서 돈을 벌어내. 그러면 그 사람도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야. 과자를 만들었어. 이거 무조건 생산 맞죠? 근데 이 과자를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 이쁘게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포장하는 거. 이것도 생산 활동이고요. 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운송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 운송하는 것들. 배달하는 거. 이런 것도 생산 활동이고요. 그리고 운송이 됐으면 판매해야 되지? 마트에서 팔 거 아니야? 마트에서 파는 행위. 그것도 생산 활동이 맞아요. 됐지? 생산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있지? 그냥 떠들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한 다음에 난 돈을 벌잖아. 그지? 이런 것도 생산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라는 말을 배워볼 건데요. 생산 요소는 뭐냐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게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토지, 노동, 자본. 난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 수업을 할 때 생산 요소 그게 뭐겠어요? 내 노동력. 내가 지금 분필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분필 가루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잖아. 이게 생산 요소에 하나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수업을 이렇게 꾸리기 위해서 이런 칠판도 우리가 구매를 했고, 여기 빔 프로젝터도 구매도 했고, 여기 날 보고 있는 이 카메라, 이게 1,500만 원짜리거든. 이것도 구매를 했고,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대충 생산과 생산 요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생산에 투입된 생산 요소와 생산된 산출물 사이의 함수 관계, 그거를 우리가 생산 함수, Q라고 불러요. 내 생각에는 이 Q가 생산량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생산된 산출물의 양이라고 해서 뭐 퀀티티의 약자 Q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함수는 어떠한 요인으로 결정이 되냐면 레이버, 그 노동력과 노동의 양과 그리고 K, 자본의 양. 자본이면 캐피털인데 왜 K를 썼는지 모르겠네. 어디서는 그냥 K로 시작하는 캐피털을 쓰나? C가 아니라 K인 게 의아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생산 함수를 결정하는 그 요인들 있죠. 변수들이 노동의 양과 그리고 자본의 양으로 보통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문제 풀면서 생산 함수 한번 맛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엔 생산 말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비용은요.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 생산 요소의 가치입니다. 비용이라 하는 거는 고정된 비용, 그냥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쭉쭉쭉 나가는 돈이 있어. 그런 돈들이 고정 비용에 해당되고요. 내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 이런 거를 가변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용 함수를 나타낼 때는 요 코스트의 약자인 C를 쓰고요. C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이 생산량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보통 비용을 계산할 때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 비용은 Q값에 따라서 커질 거고요. 고정 비용 있죠? 고정 비용은 여기에 그냥 플러스 상수 형태로 그냥 더해지고 말겠죠. 자, 그리고 추가 개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윤은요. 전체 벌어들인 수입, 매출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사용한 비용 쳐내고 남은 값, 그게 바로 이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개념은 대충 익히고요. 예제 2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거는 미리 말할게요. 나는 시험 대비 때 이 문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마도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풀어줄 때 분명히 이거 이상해 풀지 마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교과서에 있으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우유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이윤을 내기 위한 우유 생산량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윤 좀 전에 말했죠. 뭐랬어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이 우유 생산량에 따라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때 요거 두 개를 합한 값, 총 비용도 그냥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윤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총 비용에 해당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총 수입만 구해주면 됩니다. 총 수입이라는 건 우유 생산량에다가 우유 가격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우유 생산량이 10,000개 단위니까 0만 개, 0개죠. 10,000개, 20,000개, 30,000개, 40,000개일 때 우리가 각각 가격, 벌어들이는 돈 구해보자. 0 곱하기 300 하면 그냥 0입니다. 그리고 1만 개 곱하기 300 하면 그냥 300만 원이죠. 그냥 만원 단위 생략하고 300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2 곱하기 300 하면 600 법니다. 쭉 쓸게요. 3 곱하기 300 하면 900 벌어요. 4 곱하기 300, 1200. 5 곱하기 300, 5, 3, 15. 6, 3, 18. 이렇게 법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벌어들인 여기에 써놓은 금액이 총 수입이잖아. 이 총 수입의 값에서 이 총 비용을 빼봐요. 이때는 0개일 때는 마이너스 200이야. 무조건 적자죠. 자, 300에서 300 뺐더니 여기 따라지 딱 맞아. 0이야. 이때부터 이윤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 자, 그리고 600 벌고 400 썼어. 그럼 200만 원 벌겠네. 900 벌고 600 썼어. 300만 원 벌겠네. 1200 벌고 1000 썼어. 그러면 얘는 200 벌었네. 그죠? 그리고 1500 벌고 1800
썼어. 그럼 얘는 300손해. 여기는 1800부터 2700까지. 그리고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값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유를 팔아서 이윤을 내기 위한 범위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이윤이 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그리고 여기까지에 해당되겠죠. 여기부터는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범위는 생산량의 범위는요. 여기 1만 개부터 그리고 여기 4만 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보면은 이하여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이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윤이 안 나요. 그죠? 이윤이 나기 위한 범위는 명확히 이렇게 이콜 포함 안 하고 이때부터 이윤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이 사이의 경계에서 0이 되는 값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콜을 다는 것도 살짝 불안해. 왜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값까지 갈 것 같단 말이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0원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함수를 정확히 낼 수도 없는 게 이 가변 비용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는 100, 여기서는 200, 여기서는 400. 일정한 비율이긴 하네. 여기서는 800, 여기서는 일정하지 않네요.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함수 모양으로 낼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한 이콜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조금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애매해서 선생님 이 문제 별로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할 때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우리가 생산함수, 그리고 퀀티티의 약자라고 했어요. 생산함수가 레이버, 그리고 캐피탈, 그 노동력과 자본을 변수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그냥 전부 다 알려줬어.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이. Q는 10 루트 L 루트 K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Q는 뭐 어쩌고 저쩌고다. 자, 1번 볼게요. 자본이 K는 10에서 고정돼 있대요. 그러면 Q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여기 K 값에 루트 10 그리고 루트 L 이렇게 써주면 되죠. 생산함수 간단히 나타냈다. 끝. 두 번째, 이번에는 자본은 루트 10 똑같대요. 근데 근로자를 한 명만 고용한대. 그럼 이 값을 1로 고정해주면 되죠. Q는 10 루트 10. 계산 끝. 이거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갖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B 두 사람이 책상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투입된 노동 시간을 L이라고 할 때 원래 우리가 아까 개념에서는 그냥 노동의 양이라고 L을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노동 시간이라고 알려줬는데요. 이 문제도 별로 좋지 않은 문제. 문제의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 해설 보니까 이 문제에서 L은요. A와 B의 노동시간 합계 이렇게 봐야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노동시간 합계가 L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자, 이들의 생산함수는 Q는 루트의 L이다. 임금은 시간당 12,000원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은 25만 원 주고 생산 설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돈은 생산 설비를 돌려주어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고정비라고 합니다. 고정 비용. 자, 책상에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비용이라는 거는 아까 고정 비용이 있고 그리고 간접 비용, 간접이란다. 가변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에서 이 가변 비용에 해당되는 건 노동 시간에 따른 인건비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자. 여기 고정 비용은 항상 25만 원이야. 그리고 가변 비용은 인건비인데 노동 시간,
곱하기 노동시간 곱하기 임금, 시간당 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니까 12,000원 곱하기 노동시간 L이 될 거야. 여기서 이 L에다가 선생님 A랑 B 두 명이니까 시간 L씩 이랬으면 2 곱해줘야죠. 24,000L이죠. 이렇게 했는데 해설 보면 그냥 12,000L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L에 A와 B의 노동시간이 전부 다 합쳐진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이 문제 풀기 전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풀자. 웬만하면 맞춰줘서. 자, 그럼 우리가 요 L을 구해줘야 되는데 루트 L이 Q라고 했어요. 그러면 L은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다시 쓰면 25만 더하기 12,000 Q의 제곱이다. 이렇게 비용 함수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비용은 코스트라고 해서 C라는 함수로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C는 25만 플러스 12,000 Q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에어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업체에서 X대 생산했을 때 비용 FX를 구하라고 합니다. FX는 한 대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X 해주면 되죠. 100만 X 끝. 자, 그러면 10대 제작했대요. X 값에서 뭐 넣어주면 됩니까? 10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총 생산 비용은 1,000만 원. 이것도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어느 기업의 생산량이 제로일 때 총 비용은 20만 원. 제로일 때 비용이 20만 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 나가는 돈이 20만 원이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댔어요? 고정비용. 고비. 고정비용 이렇게 쓸게요. 자, 10단위일 때. 야, 이 단위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어색하면 그냥 10개라고 생각해. 10개 만들 때 총 비용이 100만 원이었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총 비용이라는 건 고정비와 가변 비용의 합입니다. 고비 더하기 가비예요. 자, 그러면 고비가 20이었잖아. 그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0이었잖아. 그럼 가변 비용 얼마였다는 얘기? 80. 이 문제의 답은 80만 원. 어렵지 않죠? 이것도 조금 중요는 하지만 문제 같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고3 교재인데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설명하기 짜증나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수요 함수 땡땡. 그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함수입니다. 수요라는 건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할 때 그 밥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게 수요가 되는 거죠. 그지? 자, 수요 함수에 그러면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밥의 가격, 그리고 다른 밥들의 가격. 내가 가고 싶은 밥집이 있는데 그 옆집에도 또 밥집이 있어. 그것도 보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얼마 버는지. 내가 진짜 뭐 이번 달에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막 미슐랭 5 막 이런 거 막 이 미슐랭 스타 3 막 이런 데 가가지고 2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싶어. 내 소득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치? 내 수준에 맞는 밥을 먹어야지. 내가 100만 원 받으면은 적당히 저기 김밥 천국 가가지고 1,000원짜리 먹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요즘 1,000원짜리 김밥 먹죠. 기본 2,000원부터 시작이던데. 물가 오르는 거 보면 아주 정신이 사나워 죽겠어.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나는 곧 죽어도 참치김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기호들. 이런 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퀀티티예요. 수요 함수,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디맨드 퀀티티. 내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거에 양이 있느냐. 이런 거는 D라는 함수, 디맨드라서 D예요. D라는 함수로 결정이 되는데 요인이 P로 결정이 돼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다른 제품도 아니고 딱 그 제품의 가격만 가지고 하느냐? 이게 영향이 제일 많이 끼치기 때문이야.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
자, 그러면 수요의 함수는, 자,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함수는 이런 모양, 이런 반비례 그래프 모양을 띠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뭐, 오징어가 먹고 싶으니까. 오징어가 선생님 기억에 의하면 예전에 선생님이 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때 농가마트에 가가지고 2,500원 주고 한 마리 샀었어요. 2,500원. 근데 물가가 막 미친 듯이 뛰고 뭐 서해안, 동해안 막 이런데 막 오징어 잡이 막 양이 막 중국에서 오징어 다 잡아가가지고 한 마리도 없대. 그래가지고 막 오징어의 양이 5,000원으로 뛰었어. 그지? 봐봐라. 2,500원이야. 그러면은, 만만하네. 먹어. 뭐 2,500원인데 내가 2,500원 주고 오징어도 못 사 먹어? 이러면서 막 사. 두 마리 사. 그지? 많이 사.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 먹는단 말이야. 근데 5,000원으로 올랐어. 아씨, 손 떨리네? 막 이러는 거지, 막. 5,000원이야, 한 마리에. 아, 나 저거 옛날에 2,5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주고 팔고 있어. 그러면은, 뭔가 억울하고 짜증난 거보다 앞서는 건 두렵지. 넌 뭔데 이렇게 비싸냐? 이러면서 오징어 대신 꼴뚜기 사 먹고 꼴뚜기가 더 비싼가? 선생님 요리를 안 해가지고 장바구니 물가를 잘 몰라요. 하여튼, 비싸면 딴 걸 사 먹겠지. 오징어가 비싸면 그냥 오징어 맛 나는 그냥 오징어 맛 소세지 오징어 맛이 어딨어. 아무 말이나 막 뺐네 진짜로. 하여튼 안 사. 그치? 비싸면 안 사. 그 모양을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을 따라가 그래프가. 이쪽은 수요량이 줄어드는 쪽이야. 그지? 수요량이 감소해.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Y값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만만해. 막 나 살 수 있어. 플렉스 하러 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이런 게 수요랑 공급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반재에 해당되는 거, 노말굿즈. 자, 일반재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그래프 모양이에요. 보통 우하향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쪽을 향한다. 우하향.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 우하향 그래프 모양을 따릅니다. 수요 곡선이. 자, 근데 이런 그래프를 안 띌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사람들이 미칠 때. 뭐에 미칠 때? 명품에 미칠 때. 왜 샤넬백 같은 거 있잖아. 가격이 오르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오르잖아. 그럼 나 비싼 거 플렉스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를 가진 돈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비싸? 이거 1,000만 원 됐어?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사는 거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비싸지는데 그래도 수요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사치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뭐 수요 법칙에 어긋납니다. 어긋나는데도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거 신기한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 함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함수는요, 어떤 영향들을 받는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보면은 가격, 그리고 다른 물품의 가격,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수준. 내가 기술이 뛰어나. 그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 기술이 없어. 막 간의 수공업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일일이 만들어야 돼. 그럼 공급을 많이 못 해주겠지. 그래서 기술 수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함수는 가격, 공급량 간에 보통 우상향의 그래프 개형을 띱니다. 생각을 해보자. 다시 내가 어부야. 오늘은 동해가 땡기네. 자, 내가 동해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어부야. 근데 막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다가 뉴스를 봤어. 뉴스를 보니까 오늘 광어 시세가 떡락하고 우럭 시세가 급등했대. 그러면 광어가 싸. 그럼 내가 광어 암만 잡아봤자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광어 잡고 싶겠어? 안 잡고 싶겠어? 안 잡고 싶죠? 나 그럼 광어 안 잡아. 이 안 잡아가 공급 안 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럭의 가격은 떡상했어.
비싸. 그럼 나 비싼 거 팔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많이 잡아.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게 요 그래프에 나타나 있어요. 자, 가격이 올라가. 그지? 올라가는 부분 여기 있네. 올라갔더니 공급량이 늘어. 그지? 가격이 다운돼. 여기로 내려가는 부분, 여기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감소해. 그지? 이런 게 공급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공급도 공급량 해서 QS, supply. 자, 내가 공급하는 양에 대한 함수는요, 이 supply 함수의 프라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나 수요랑 마찬가지로 가격이다라는 거죠. 자, 공급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충 배워봤으니 이제 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요 함수, 디맨드 프라이스 가격이 P분의 48 빼기 3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거 정의역이 분모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일 거야. 얘는 뭐 Y축으로 아래로 3만큼 뭐 좀 내려간 함수겠죠. 이런 모양일 거야. 그지? 대충 모양은 이럴 거라는 거 예상을 하세요. 자, 1번.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요가 없어질 것인가? 요게 수요잖아. 수요가 없어진다는 건 요 값이 뭐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0보다 작아진다는 거지. 즉 1번 풀이 어떻게 하냐? 자, 수요 함수 dp가 P분의 48 마이너스 3인데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값이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3 이쪽으로 이항. 그럼 P분의 48 작거나 같다. 3. P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3P는 크거나 같다. 48. 양변 4분으로 나눠줘. P는 크거나 같다. 16. 자, 그럼 P가 어느 값 이상으로? 16 이상으로 상승하면 그러면 수요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요 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가 되도록.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함수는 엄연히 따지면 수요 함수긴 수요 함수인데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봐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이때 0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수요량이잖아. Y값이 수요량이죠. 글씨 진짜 못 쓰네. 여기는 수요량이 아니지. 아, 맞네. 수요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네. 얘는 X값이 P니까, 그치? P. 일반적인 수요 함수 그래프, 수요량 가격 그래프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가 되도록 수요 함수를 다시 정의하래요. 지금 0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수요량이 0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수요량은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0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불편한 거야. 그럼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은 그냥 수요량이 없다.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 값이, 이때 P의 값이 16이라고 했어요. 그 0부터 시작해서 16까지는 그냥 원래 함수 모양 그대로 따르다가 16보다 커진 순간부터는 그냥 Y값이 0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함수가 되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 여기다 하자.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래 함수 P분의 48 빼기 3이다. 어떨 때? 0보다는 커서 원래 0이 포함이 안 되는 범위였으니까 그냥 이퀄은 안 달게요. 그리고 1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가? P가. 그리고 P의 값이 16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그냥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게 의미 있는 수요량 함수가 된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도 정리하시고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에 보니까 뒤에 그게 있네. 수요 함수를 다시 정의하고 치역을 구하여라. 치역은 뭐예요? 결정되는 Y값의 범위죠. 치역 어떻게 써놓으면 되냐면요. 요거랑 요게 치역이야. 여기. 이거 카메라 따라오지 못하는 거.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치역이에요. 그치? 치역은 선택된 Y값. 요게 선택된 Y값. 요게 선택된 Y값. 됐죠? 요게 치역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이 문제도 비슷한데요. 어느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디맨드 1400 빼기
2P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급 함수는 SP인데 요거는 200 플러스 4P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P를 규제했대. P가 가격인데 이 가격을 150으로 규제를 했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P 값에다가 150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400에서 여기다 150 집어넣으면 300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 양이네. 만 원이 아니라 1100. 그냥 수요량은 1100이다. 이렇게 하세요. 단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여기 P에다가도 150을 넣어줘봐. 그럼 200 플러스 150 곱하기 4는 600이죠. 공급량은 800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뭐 함수 별로 어려운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자, 효용이라는 건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내가 영화를 봤어. 영화를 보고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별점을 매겨주고 싶어. 그치? 근데 나는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어. 이런 게 나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되는 거야. 막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어. 오늘 선생님은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찹쌀 탕수육을 시켜 먹었거든. 세트로 21,000원 주고. 근데 찹쌀 탕수육이 찹쌀은 찹쌀인데 맛있긴 맛있는데 너무 딱딱했어. 너무 튀겨져서. 물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만 덜 딱딱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별점을 하나 깠지. 그래서 4점을 줬어. 이것도 나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높은 효용은 낮은 효용보다 큰 수로 표시를 해요. 뭐 별점 5점, 뭐 1부터 10점까지 나는 뭐 8점 막 이런 식으로 주고 막 이런 게 높을수록 점수가 큰 거죠. 근데 총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효용이라는 건 일정 기간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인해서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이야. 내가 오늘 영화를 보고 어제 영화를 보고 엊그제 영화를 봤어. 엊그제는 영화를 보고 4점을 주고 어제는 영화를 보고 3점을 주고 오늘은 영화를 보고 2점을 줬어. 총 효용은 일정한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영화를 보고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고 내가 줬던 이 효용들의 총합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총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7 더하기 2 해서 내가 이 영화를 3일간 보고 나서의 총 효용은 9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자, 효용 함수. 이거 유틸리티의 약자입니다. 유틸리티는 제품 소비량을 변수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영화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 어제 본 거, 엊그제 본 거, 어제 본 거, 오늘 본 거. 요 세 개의 양에 대한 만족도 함수가 F가 되는 거지. 그것들을 합한 값이 총효용이 되는 거고요. 자, 총효용 그래프의 곡선은 보통 계속 더해지고 하는 거니까 증가함수 개형을 따를 건데 이렇게 쫙 증가가 아니라 조금 꺾인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꺾이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 효용이라는 용어랑 관련이 있는데요. 한계 효용이라는 건요,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효용을 계산할 때는 소비량, 여기 X축이 아까 소비량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총 효용이었어. 지금 보니까 한계 효용은 X값이 변할 때 Y값의 변화량. 그러면 일정 기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았을 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 요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요 사이의 한계 효용은 뭐가 되겠어요?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요 사이의 한계 효용은 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계 효용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개형을 따른다면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갖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그냥 총 효용이 이런 모양이었어. 그러면 일정 기간을 내가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한계 효용 요거, 한계 효용 요거, 한계 효용 요거, 한계 효용 이런 경우에는 일정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한계 효용의 개념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운동을 했어. 운동을 이빠이 하고, 이빠이 말고 엄청 열심히 하고 음료수를 사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갈증이 나니까 포카리를 사 마셨어. 근데 한 잔을 마셨을 때 총 효용이 9였어요. 내가 꿀꺽꿀꺽 마시고 10점 만점에 별점 9점 드릴게요. 이러고 9점을 준 거야. 포카리한테.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잔을 더 꿀꺽했어. 두 잔을 마셨더니 여기다가 별점을 8점만큼 더 줘서 여태까지 총 효용이 17이 된 거야. 그리고 세 잔을 꿀꺽 마셔서 이번엔 7점을 주고 24가 된 거예요. 네 잔을 마시고 6점을 더 주고 30점을 준 거야. 봐봐라. 그거를 이 총 효용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됐고 한계 효용, 이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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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자, 1분의 9니까 이때 기울기가 9고 그러니까 한계 효용 값이 1일 때는 9였을 거야. 그리고 2일 때는 1분의 여기 8이니까 기울기가 여기 8이에요. 그리고 한계 효용 값이 8이야. 그리고 이때는 기울기가 이 값 7인 거지. 이때는 y 값이 7에 이렇게 박혀 있을 거야. 한계 효용은 점점점 낮아진다. 이런 모양일 때 한계 효용이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점점 한계 효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계 효용이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를 따를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한계 효용을 체감하고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어. 만족도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 이런 얘기야. 뭐라고 했지? 체감의 법칙. 글씨를 조금만 더 잘 쓰면 좋을 텐데 글씨를 진짜 못 써. 자, 하여튼 이런 거 느낀다.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럼 한계 효용이 체감된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암기. 자, 조금 전에 말했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날 때 한계 효용이 점점 작아지는 현상, 이런 걸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갈증 날 때 음료수를 내가 마셨는데 처음에 마실 때는 아우 상쾌해 이러고 잘 마셨어. 근데 두 번째 잔을 갑자기 누가 또 줬어. 그래서 나 조금 이제 갈증이 해소됐어. 근데 굳이 마시지 않고 싶은데도 마셨는데 맛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별점을 주긴 줬는데 좀 첫 번째보다는 떨떠름한 거지. 근데 또 줬어. 나 이거 먹기 싫은데가 되는 거지. 또 줬어. 이게 되는 거지. 먹기 싫은데 자꾸 별점 1점. 이런 식으로 주니까 총 효용은 늘어나지만 한계 효용은 점점 떨어져요. 내가 지금 이 만족도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그 다음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한계 효용이 균등하다는 건 내가 음료수를 한 잔 마셨을 때 청량함을 그대로 두 번째 잔을 마셨을 때도 느끼는 거고 세 번째 잔을 마셨을 때도 계속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난 계속 소비를 일정한 주기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지. 처음과 똑같이.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소비를 계속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아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대 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 효용은 expected utility의 약자예요. 한글도 못 쓰는데 영어도 못 써. 자, 기대 효용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소득이 주는 효용. 이런 게 기대 효용이야. 자, 이런 게 진짜 잘 와닿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가 나한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나한테 돈을 내고 듣는 거잖아.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공짜로 가르쳐주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나한테 일정 금액을 내고 너네가 기대하는 건 뭐야? 기대하는 게 그거지. 경제수학 과목 진짜 작 같은데 수업 진짜 막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든데 조금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이 교과서를 분석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이 이상한 문제들을 좀 풀어주는 옆에서 이걸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개념 진짜 막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한계효용 뭔데? 한계효용 균등 뭔데? 이런 거 좀 와닿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치? 그래서 내가 편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너네가 나한테 기대를 하는 거야. 또 궁극적으로는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다. 기말고사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그치?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때 그거를 점수화했을 때 내가 나중에 기말고사를 봤을 때 점수를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잖아. 그런 게 너네 기대 효용이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기말고사를 잘 봤을 때, 내가 1등급이 나온다면, 경제수학 과목 1등급이 나온다면, 아, 이 선생님한테, 별점 10개 중에 10개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런 게 기대 효용이 돼요.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여기 교재에는 기대 효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 알려줬는데, 문제 보면은 기대 효용을 가중치 계산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기대 효용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효용이 기대치라고도 불려요.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자, 기대하는 거야. 몇 점, 별점 몇 점을 기대하는 거야. 먼 미래, 가까운 미래, 그지? 이 효용의 기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야. 각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너네가 가중평균이라는 말은 확통 때 좀 배워봤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A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B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자, A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0.3이고 B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0.7이야. 근데 A를 먹었을 때 내가 만족도를 뭐 한 5점 정도 느끼고 B라는 밥을 먹었을 때 만족도를 3점 느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대 효용은 5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7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효용의 확률에다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을 때 효용에다가 곱하기 그 확률 더해준 값, 그게 바로 가중평균을 계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예시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좀 풀어볼 건데요. 예제 6번은 기대 효용이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네. 예제 6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풀이가 선생님은 좀 교재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 맘대로 풀게. 자, 영희의 과자랑 사탕 소비량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효용을 알려줬으면 우리가 총 효용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소비량이 0일 때 여기다가 총 효용 계산해보자. 각각 총 효용을 계산을 해볼게요. 소비량이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 총 효용은 일단 0에서 시작이에요. 근데 한 개를 먹었을 때 한계 효용이 16이었대. 그럼 0 더하기 16에서 16. 그 다음에 2개 먹었을 때 8만큼 한계 효용이 생겼대. 그러면 24. 그 다음은 4 더해서 28. 4개 먹었을 때는 30. 5개 먹었을 때는 1 더해서 31. 총 효용이 5개 먹었을 때 31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사탕도 구해보자. 처음에 5, 그 다음에 9, 3 더해 12,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5. 총 효용 과자가 훨씬 더 좋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사탕과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 우리가 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보니까 과자랑 사탕 한 개 가격이 각각 100원일 때 500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과자랑 사탕을 각각 몇 개씩 소비해야 되는지. 그럼 총 효용이 우리가 과자랑 사탕 합해가지고 5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100원씩이니까 각각. 그리고 5개를 합해서 5개를 사 먹었을 때 총 효용이 가장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과자, 사탕을 사 먹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과자 빵개에 사탕 5개. 과자 1개에 사탕 4개. 과자 2개에 사탕 3개, 3개에 2개, 4개에 1개, 5개에 빵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자, 과자 빵개 먹었을 때 총 효용 여기 구해보자. 과자 빵개면 빵, 사탕 5개면 사탕 5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은 15이었어. 여기 15. 과자 1개일 땐 16. 16에다가 사탕 4개 먹었을 때 총 효용 14. 그럼 여기 30. 과자 2개 먹었을 때는 24. 사탕 3개 먹었을 때는, 여기 3개 먹었을 때가 이건가? 0, 1, 2, 3, 12. 그러면은, 우리가 24 더하기 12에서 36이 되죠. 자, 과자 3개면은 여기 28. 28에다가 9 더해주면 37.
4개 먹으면 30, 30에다 5 더해주면 35, 31에 0 더해서 31. 자, 이때 가장 큰 게 어떤 상황? 이 상황. 과자 3개 먹고 사탕 2개 먹어야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제 7번으로 넘어가죠. 네, 이제 이게 바로 기대 효용을 구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어떤 학생이 용돈 Q 받고요. 그때 효용을 U라고 해요. 그 효용은 루트의 Q로 계산을 하고요. 현재 1,000원 용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얘가 동전을 던진대. 아, 용돈 받는 상황에 누가 동전을 던지나 싶은데, 아유, 부모님이 도박을 좋아하시나 봐. 동전을 던져가지고 얘에다 던져서 이렇게 앞면이 나오면 600원 더 주고 뒷면 나오면 네가 1,000원 가져간 거에서 100원 빼 해가지고 100원을 잃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을 한 후에 동전 앞면이 나올 때랑 뒷면이 나올 때 용돈의 액수와 효용을 각각 구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앞면이 나올 때 생각을 해보자. 앞면이 나오면 얼마 더 받아요? 600원 더 받죠. 그럼 용돈은 얼마야? 1,000원에다 600원 더 받으니까 1,600원이 돼요. 그럼 그때 효용은 얼마야? 이거 루트 값이잖아.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40이죠. 자, 뒷면이 나올 때도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용돈은 100원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900원이 되겠지.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 효용이니까 효용은 30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도 그냥 풀 수 있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자, 두 번째 이제 기대 효용을 구해요. 자, 기대 효용은 선생님이 아까 효용의 기대치라고 했죠. 자, 이 효용의 기대치는 각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효용들의 가중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의 효용이 40과 30이야. 근데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동전 앞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입니다. 확률이 2분의 1이야. 얘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이 가중 평균, 기대 효용 이 U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40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30이라는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확률 2분의 1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20과 15를 더해주는 거죠. 20과 15 더해주면 답은 45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은 45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면 아이 개꿀 기대 효용 개꿀 하면서 점수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예상컨대 끼키야 3점짜리 문제로 나올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다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예제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 문제 5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연달아 어려운 문제 2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변수들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요. 효용함수, 유틸리티는 루트의 Q다. 요거 체크. 자, 그 다음에 운전자의 사고 확률은 0.4다. 그치? 이거는 가중 평균을 계산할 때 쓰일 확률 값이 되겠다. 자, 사고가 없을 때의 그 자동차의 가치는 1,024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떡락해서 1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295만 원을 내요. 매달 달달이 끊어가지고 얼마씩 내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자동차 보험 295만 원을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으로 679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값들 다 체크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가입하지 않은 상황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기대 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대 효용은 자동차 가치의 루트 값이에요. 그죠? 자동차 가치의 루트 값인데 우리가 기대 효용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가입 안 했을 때 기대 효용 땡땡. 자, 루트에 자동차의 가치죠. 그리고 여기다가 확률을 곱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근데 먼저 사고가 안 났을 때랑 사고가 났을 때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 사고가 안 났을 때랑 사고가
났을 때로 구분해가지고 기대효용을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자, 사고가 일단 안 날 확률은 뭐예요? 사고 확률은 0.4잖아. 그럼 사고가 안 날 확률은 0.6이겠죠. 여기에 이제 효용, 효용을 구해주자. 사고가 안 났을 때 이 자동차의 가치가 뭐야? 자동차의 가치가 이거야. 1024. 그죠? 1024가 아니라 1024 0000. 1024만 원. 그죠? 요거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 가치가 어떻게 떨어진댔어요? 100만 원까지. 근데 이때는 확률이 사고 날 확률 0.4죠. 이거 두 개를 가중평균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요. 2320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입을 안 했을 때의 기대 효용은 232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가입을 했을 때로 생각을 해보자. 아, 이거는 풀이가 좀 길 것 같으니까 오른쪽에 가서 풀이를 할게요. 자, 가입을 했을 때 상황 봅시다. 자, 이 가입을 했다면 우리가 상황을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먼저 사고가 난 경우랑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동차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가치라기보다는 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가진 돈. 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자, 원래는 먼저 사고가 안 났을 때부터 해보자. 사고가 안 났다면 자동차의 가치는 원래 1024만 원이었어. 자, 헷갈리니까 쉼표 찍고요. 근데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어쨌든 보험에 들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뭐야? 보험료를 내야 돼. 그지? 보험료 문제에서 295만 원 낸다고 했어요. 무조건 빠져나가는 돈이 295만 원이에요. 쉼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내는 돈이 있다 없다? 봐봐. 사고 안 났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없고 가치 그대로고 그냥 보험료만 빠져나가면 끝. 여기서 끝이야. 사고 안 났을 때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나의 금전적인 가치는 729 0000 72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사고 난 상황이에요. 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봐. 내 자동차 가격은 얼마로 떡락? 100만 원으로. 자, 일단 자동차의 가치는 100만 원으로 떡락. 1000만 원에서 10분의 1이 됐어요. 자, 그래도 난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돈을 내야 돼. 얼마? 295만 원. 자, 근데 사고가 나는 순간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게 얼마냐면 679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전부 다 합해주면은 이 금액은 4840000.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고 났을 때랑 사고 안 났을 때 기대 효용을 구해보자. 자, 기대 효용은 이같이 사고가 났을 때 기대 효용 먼저 4840000에다가 이거 사고 날 확률이니까 곱하기 0.4 그리고 더하기 그다음에 사고 안 났을 때 금액 729 0000에다가 사고 날 확률 0.6 이것도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 값은 2,500이 나와요. 아까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기대 효용이 2320이었어. 그치? 근데 가입한다고 했더니 기대 효용이 2,500이야. 제법 많은 돈을 갖다 꼬라 박는 것 같아도 만족도는 이게 더 크다 이거지. 내 사고 확률이 0.4로 꽤나 크다 보니까. 그죠? 0.4라는 건 사고가 거의 반의 확률로 날 거라는 거야. 이런 사람 운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대 효용 구하는 문제, 문제 5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보험이네요. 아까 자동차 사고보험이었는데. 자, 이것만 하고 끊어서 갈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재산이 900만 원이네, 그죠? 9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에이, 헷갈려. 나는 000 1000원 단위일 때 진짜 헷갈려. 자, 어쨌든 9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손실액이 돈 다 잃고 800만 원.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8분의 3. 그럼 발생 안 할 확률은 8분의 5. 자, 이 사람의 효용산수 아까랑 똑같죠? 루트의 Q. 자, 화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00만 원이고요. 화재가 날 경우에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자, 먼저 아까랑 똑같이 가입 안 했을 때부터 해보자. 가입 안 했을 때 기대 효용을 구해볼게요. 땡땡. 자, 먼저 사고가 안 난 경우랑 사고가 나는 경우 이렇게 사고가 아니라 이번 화재죠. 화재가 안 나는 경우랑 화재가 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자, 화재가 안 났어. 그럼 내 재산 지키지. 9천만 원 가지고 있지. 9천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쉼표 여기. 그리고 기대 효용은 효용함수가 U의 루트 Q니까 U는 루트 Q니까 루트 씌워주고요. 화재가 안 날 확률은 8분의 5입니다. 8분의 5 곱해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화재가 만약에 났어요. 그죠? 손실이 됐어. 800만 원 손실을 했어. 그지?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날 확률은 8분의 3. 요걸 계산해 주는 거야. 그죠? 자, 요거 계산기로 두드리세요. 요거 계산해 주면은 기대 효용이 2250 나옵니다. 가입을 안 했을 때는 일단 기대 효용이 2250인데, 자, 이번엔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 사람이 이번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나가는 돈이 보험료 2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겠지. 자, 봅시다. 보험을 가입했을 때 먼저 금액부터 따져볼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안 났어. 그리고 여기는 화재가 났어. 자, 안 났어. 안 났으면 내 재산 지켜. 900만 원 가지고 있어. 9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보험은 들긴 들었으니까 보험료 200은 빼요. 200만 원. 이거지? 200은 빼요. 그리고 더 나갈 돈이 있나? 없죠. 그죠?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7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재가 만약에 났어요. 그럼 난 돈을 다 잃고 100만 원 남아. 그치? 100만 원 남는데 거기에다가 보험료 200은 또 내야 돼. 보험 들었으니까. 아이, 공이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받는다? 5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500만 원을 받아주면은 요거 계산해주면은 남는 금액이 400 남아요. 자, 그럼 기대 효용 구해보자. 자, 기대 효용은 이유인데 유의가 아니라, 자, 사고가 안 났을 때랑 사고가 났을 때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먼저 화재가 났을 때는 700만 원의 금전을 가지는데 효용함수는 루트 값이니까 루트에 700만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화재가 안 날 확률, 이거 안 나는 거죠. 8분의 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루트에 얘는 지금 값이 400이었죠. 400만에다가 곱하기 화재가 날 확률 8분의 3을 곱해주는 거죠. 이것도 뚝딱뚝딱 계산을 하시면 이건 값이 지저분합니다. 2403.6. 보험료 200만 원이 굉장히 비싼 것 같잖아. 그지? 비싼 것 같아도 그래도 기대 효용 계산해 보면은 2403. 아까는 2250. 더 크다 이거지. 보험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기대 효용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게 손해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운전자 보험에 들기 전에 내가 운전을 몇 번 해보고 내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몇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봐. 그리고 기대 효용을 구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 드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어떻게 운전을 해봐. 간땡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그죠? 화재가 날 확률이 8분의 5인지 8분의 3인지 내 인생에 화재 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드는 건데 이 확률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지? 그러니까 일단 드는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긴 있다는 거. 그지? 확률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해의 상황인지 아니면은 내가 유리한 상황인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단원 반 정도 마친 것 같고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